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법정이 이렇게 썩어져 있다고 생각하니 미래의 한국이 염려됐다. 나의 지난날의 법정 사건도 1년이면 종결 지을 수 있었던 형사 사건을 2년 가까이 걸리게 하고 결국 힘 있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사건이 아니었던가. 이번 사건도 힘 있는 회사에게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부검팀장이 거짓 입술을 벌리고 있지 않은가. 늑골 2대가 산산조각이 됐는데 부검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걸 봐 이미 결과는 뻔한 것 같았다. 유가족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 같아 내 마음이 더욱 괴로웠다. 유가족의 생계를 보상받을 수는 없는 것일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고 외쳐대지만 힘 있는 자 편에 더 힘을 실어주던 당시의 잘못된 몇몇 검사들. 담당 검사가 공평하게 수사를 했다면 또 한 번 썩어가는 시신에 칼을 대지는 않았을 텐데. 재부검이 끝나고 20여일이 지났을 때 나와 함께 무덤에서 부검 증인으로 서 있던 박만희 셋째 형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 밤마다 죽은 동생 부검하는 모습이 자기 눈에 어른거려 20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죽었다는 것이다. 나 때문에 죄 없는 형이 또 죽은 것만 같아 유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누구에게 하소연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한 생명이 또 희생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검 의사가 미웠고 담당 검사가 미웠고 담당 수사관이 미웠고 공사 현장 소장도 미웠다. 이들 모두가 사건을 은폐한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야말로 또 한 명의 생명을 빼앗아간 살인자라고 외치고 싶었다. 박만희 형이 일하던 회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회사였다. 그런데도 유가족에게 위자료 몇 푼을 주기 싫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위장할 수 있을까? 그런 회사는 꼭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귀중히 여기는 회사. 노동자들의 사랑을 받는 회사는 어려움이 닥쳐도 한마음으로 회사를 지켜나갈 텐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박만희 형은 흙과 자갈과 모래를 덤프트럭에 실어주는 페로다 중장비 운전사였다고 했다. 박만희 형이 죽은 날 공사 현장 일지를 검사해 봤을 때 밤 12시에 교대 근무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중장비 운전을 교대할 때는 꼭 구리스 윤활유를 바르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할 때도 중기차 하체에 들어가서 구리스 주입을 하고 있었는데 교대 근무자가 중장비 하체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페로다 중기차에 달려있는 1톤이 넘는 삽을 땅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질식사를 한 것이 분명했다. 박만희 형이 중장비 페로다에 구리스를 주입할 때 1톤이 넘는 삽을 높이 올려놓고 차 아래서 구리스 주입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잠을 자고 나온 밤 근무자가 차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무거운 삽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때 그 안에서 일하던 박만희 형이 페로다 삽에 눌려 질식하면서 갈비뼈 늑골 2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갈비뼈 부위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았다.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현장 소장이 문책을 받고 그렇게 되면 공사 기일이 연장이 돼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은폐시켜 심장마비사로 처리하려고 회사는 담당 수사관에게 또 담당 검사에게 그리고 의사에게 은폐의 대가로 뇌물을 주었을 것이다. 어느 추리소설의 주인공이나 된 것처럼 나는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해 보았다. 이 부패한 사회에서 진실이란 말은 교과서에도 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았다. 인간들의 마음은 왜 이토록 진실을 파괴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고 기도가 나왔다. 사회가 부정과 부패로 만연해져 간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 것이란 말인가. 부패해져가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는 것들이 부정과 부패라면 그들의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미국에 더 가고 싶었던 것도 이 사건을 접해 나가면서였다. 군사 정권의 독재가 싫었고 부정부패가 싫었다. 박만희 셋째 형이 재부검한 지 20일이 지나면서 죽었다는 연락이 왔을 때 내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있었다. 무덤을 파헤치고 수위에 쌓인 썩어가는 시신을 다시 파내 재부검을 했을 때에 그 시신의 형상이 밤마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청할 때도 수많은 파리떼들이 몰려오는 것 같았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질식할 것 같았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밥맛이 없어지면서 배고픔도 없어졌다. 함께 지켜봤던 박만희 셋째 형도 부검 20일 만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죽었던 것 같았다. 생애 처음 경험하는 악몽은 나를 바짝바짝 마르게 했다. 썩어져가는 시신의 형상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나는 누군가의 조언으로 서울 마장동에 있는 도살장을 찾았다. 기계처럼 죽어가는 소와 돼지들을 바라보고 죽은 짐승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분리하는 작업을 지켜봤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도살장은 내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병원 같았다. 도살장을 찾은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신기하게도 내 불면증은 치료됐다. 재부검을 실시한 뒤 한 달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소 소장을 찾았지만 담당자에게 가서 알아보라고 했다. 담당자를 찾아갔지만 담당자는 소장한테 부검 결과를 넘겼으니 알아보라고 했다. 나에게 설명해 주기를 서로 미루는 것 같았다. 다시 소장을 찾았을 때는 중역 회의 때문에 연구소를 떠났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담당 검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전출 간 후였다. 6개월 동안 뛰어다녔지만 성과 없이 끝이 났고 애매한 생명을 나 때문에 죽인 것 같아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팠다. 남은 내 생애에는 변호사 아닌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고 꼭 인체를 알 수 있는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공부할 수 없는 학문이라면 내 아들들이라도 꼭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게 해 법의 의사가 되어 정직한 부검으로 억울한 죽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중국 의과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주님은 큰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아들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해부학 시간을 즐겨 했던 것은 재부검하던 날 인체 무지에서 부검팀장의 거짓 입술을 공박하지 못했던 가슴 아픔이 남아서였을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을 그들은 은폐시켰을까? 그 대가로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내 기숙사 방에는 인체 해골이 2개가 있고 척추뼈와 골반뼈들이 있다. 인체의 갈비뼈가 부검 의사의 실수로 산산조각으로 부러질 수 없다는 것도 해부학을 연구하면서 알았다. 인체의 뼈가 그렇게 단단한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톱으로 잘라도 어렵게 잘려지는 인체의 뼈들인데 칼자국도 없는 부검 때문에 갈비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말한 거짓 입술의 주인공 부검 팀장은 지금쯤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들 자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짓 입술로 수많은 유가족들을 울리는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될까? 거짓 증인의 대가를 받고 유가족을 일생 동안 울리는 수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켜본 1980년대 한국은 이렇게 부끄러운 세월을 보냈다. 부패해져가는 어두운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었다. 노동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올렸다. 근로법에 노동 현장에서 죽었다면 안전사고든 심장마비든 회사를 위해 희생된 것을 상기시키고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 노동부 장관이 해결해달라는 진정서를 띄우고 미국으로 떠났다. 그로부터 1년 뒤 박만희 청년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 감사하다는 말과 노동청의 중개로 유가족들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사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석 달 간격으로 젊은 형님 2분의 죽음을 지켜봤던 동생 박만희 씨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려는 것 같았다. 나는 박만희 청년에게 편지를 썼다. 형님 2분의 희생으로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리고 부디 사법고시에 합격해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며 유능하고 정직한 검사가 돼서 불의를 파헤치며 억울한 피해자들 편에서 일하고 정직한 수사로 만족과 기쁨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있기를 꼭 기대한다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말도 덧붙였다. 어린아이가 사자굴에서 놀 수 있는 신천지, 그 세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노을 지는 허드슨 강변에서 대서양이 바라보이는 공원 벤치에 앉아 박만희에게서 온 편지를 다시 읽어보면서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싶었다. 우리 조국을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밝은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영도자가 필요하다고 기도했다. 두 형님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고 박만희 청년은 원망과 저주 속에서 통곡을 했다는 부분도 편지에서 읽었는데 아마 그 통곡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었으리라. 이제 지난날의 수수께끼와 같은 날들을 기억하지 말자. 그리고 부끄러운 한 시대의 유물이었다고 역사 앞에 기록으로 남겨버리자고 허드슨 강변에서 외쳐보았다.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내가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도 꼭 들어주시리라. 주님, 작은 종의 의수를 통해 내 생애 속에 나 때문에 삶을 일찍 마친 박만희 셋째 형이 못다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어두워져가는 사회의 한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원에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 날들이 생생하게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주님께서 연약해진 내 믿음을 보시고 전에도 너와 함께했던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지나간 세월, 추억의 필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장군이면서 교회 장로로서 군대와 교회에서 진실하게 충성하시는 임경섭 장군은 딸만 5을 두셨는데 그중 셋째 딸이던 은미는 내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시애틀 타코마를 떠나 LA에 도착해 오갈 데 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있는 곳을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정성껏 돌봐주었다. 인정이 많은 은미는 LA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지쳐있는 나를 일주일 동안이나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해마다 연말이면 안부 전화를 하던 어느 해 성탄절 때는 왠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1992년 LA 흑인 폭동 사건 때 12년 넘게 힘든 이민 생활이 물거품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푼 저축한 돈으로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폭도들의 방화로 이들의 이민 생활 12년이 잿더미가 됐던 것이다. LA 폭동의 여파로 이들 부부가 힘들게 장만한 집까지 은행에 압수돼 은미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다닌다고 했다. 12년 동안 쌓았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재가 된 아픔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의사의 도움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마음이 아파 기도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